있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 도장 찍고 이제 갔는데 검찰에서는 부르지도 않고 그 서류 보고 이제 도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그건 진짜 억울하겠다. 네. 억울하다. 나는 횡령이라도 했는 줄 알았어. 검찰이 우리 이 보도를 보고 네. 반박을 해왔어요. 뭐라고 반박을 해왔나요, 홍 박사님? 졸렬한 거죠 이게. 참 그렇죠. 졸렬한 거고. 이게 검찰도 알아요. 이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다음 내용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검찰 개혁, 검찰 왜 검찰이 문제냐 이런 얘기 하면은 맨날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알긴 알겠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조국 사태나 어떤 유명인들의 기소 수사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거 볼 때나 저런 게 문제인가 와닿지 않죠. 그런 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데이터와 사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서 토끼탕을 두 마리 이분을 끓여오신 기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자의적인 처분,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처분을 하면 어떤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있는지 이 피해 현황을 탐사 K로 소개한 기자님과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송명희 기자와 홍성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오기 전에 급히 저희 구독을 누르고 10만 명에서 2명 늘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농담이고요. 종종 봅니다. 예. 아, 그래요? 저희가 요런 보도는 사실 우리가 처음 좀 데이터 보도 이런 건 처음 좀 다뤄봐서 일단 소개를 해주시고 이 데이터 저널리즘 어떤 건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송 기자부터. 네, 저는 탐사보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명희라고 하고요. 이번 아이템은 데이터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팀이 탐사보도부 안에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홍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탐사보도부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탐사보도부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송 기자님과 함께 이번 아이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기자 칭찬할 때 네, 발로 뛰는 기자가 진짜 기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어. 자기 분량 확실히 챙기시. 확실해. 그런데 여기 데이터 팀은 책상에 앉아 있어도 취재를 빡세게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손으로 취재를 합니다. 이제 손으로 손으로 취재. 이제 클릭질과 이제 네. 각종 주로 근데 어떤 일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보도부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발로 뛰는 취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취재가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취재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정보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가 네네. 그러면 아니신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기자는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까지만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데이터적으로 풍부한 이제 네네.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예. 취재와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리포트인지 먼저 억울한 기소유예 차라리 기소를 하시라고요 하고 통계를 이용한 물타기 검찰의 오만한 계산법 우린 10만인데 검찰은 5만 그래서 송명희 기자의 취재 내용을 우리 짧은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KBS는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의적인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해봤습니다. 휴대폰 수리기사 47살 유모 씨. 지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잃었습니다. 고객이 반납한 액정 1개를 빼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던 남모 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죄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다하지 못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간호사 김모 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데려온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김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역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취소 결정 뒤에도 넉 달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 사이 간호사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처분을 한 수사검사들과 결재선에 있는 부장, 차장, 검사장은 아직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해 평균 전체 수사 대상자의 17.9%인 34만 명 정도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검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케이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엉망으로 해서 47살인데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이게 일반인들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근데 주변에 보통 있는 사람들.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면 사실 검찰이 용서해 준 땡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좋은 사례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는데 이제 거꾸로 기소유예가 억울한 분들을 취재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 때문에 내 직장이 없어졌는데 그런 잘못을 한 검사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불이익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정 기자, 요 클리앙 댓글 읽어주세요. 네, 클리앙의 415 촛불 완성일님이 KBS가 간만에 또는 처음으로 좋은 기사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메인 뉴스가 아닌 인터넷판으로 풀어서 김을 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분 내외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봤나요? 여러 꼭지로 설명하면 될 텐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봤나요? 혹 중앙지검 비판이 불편했던 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왜 9시 뉴스에 안 냈냐 이런 댓글이 의외로 많았어요. 자, 9시 뉴스에 안 나왔나요? 9시 뉴스에 나갔고요.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인터넷판으로 먼저 풀고 기사 양이 거의 4,500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풀고 9시 뉴스 저녁에 나가고 9시 뉴스에 중후하게 나갔습니다. 이거를 왜 저희가 디지털 먼저 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쓰잖아요. 네. 근데 9시 뉴스는 이제 2분 내지는 3분 이렇게 축약해서 내기 때문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지털 기사를 먼저 보신 분들이 9시 뉴스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고 이제 텍스트로만 쭉 보시던 분들이 9시 뉴스에서 영상과 함께 보면 더 이해가 빠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또 이제 9시 뉴스까지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법률 기사나 법조 기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특히 또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분받으신 분들이 한 해에 34만 명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기소유예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기소유예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전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 선배는 못 때문에 받았어요. 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전 옛날에 데모하다가 집시법으로 그때 그 담당했던 검사님이 그냥 받았어요 그냥. 그래. 자, 그런데 그다음에 기소, 재판, 뭐 유예 이런 거 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다음에 인스티튜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익명님께서 기소유예면 왜 유죄야? 어떤 연예인이 기소유예 받았는데 무조건 유죄라고 해서 나 법알못이야 미안 했더니 다른 댓글이 기소유예는 재판 안 가서 유무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죄인데 봐주는 거임. 그러니까 유죄인 거야. 자, 기소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불기소와 기소 사이에. 그럼 기소유예는 어떤 겁니까? 정확히 말해서. 유예가 미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미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소를 미룬다는 거는 기소할 요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너는 범죄가 인정이 되고 내가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는 거죠. 기소유예는. 그러니까 판사가 집행유예로 좀 아까 그 황하나 씨 같이 네. 뭐 앞으로 뭐 좀 잘 뭐 반성의 뜻이 보이고 초범이고 뭐 가정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집행을 유예한다. 봐준다. 이런 거 같이 검사가 봐주는 게 기소유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거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하는 근데 거죠. 제가 기자 처음 초년병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유예란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고 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잖아요. 그렇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 없었던 걸 해주는 건데 기소 유예는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근데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건은 다시 꺼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옛날에 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이 됐네요. 본인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정립해 놓는 거군요. 자, 그러면 정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WNS 땡땡땡님이 KBS 너네 갑자기 왜 이래? 다음? 다음에 허허 세상님이
K 기레기들 국민이 검찰 불신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너네도 검찰을 한번 비난해 보는 거냐? 이때다.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20.8%가 예. 왜 나온 거고 왜 네네. 유의미한 수치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20.8%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지만 나는 정말로 죄가 없고 아무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기소유예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보통은 네네. 기소유예를 때려주면은 네. 검사님 땡큐 감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예. 사실은 나는 기소유예도 아니야. 난 죄가 없어. 그렇죠. 검사 네가 수사를 똑바로 안 한 거야. 예. 난 기소유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어라고 소원을 내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문을 보고 이제 이 기소유예가 정당하냐 아니면 잘못된 처분이냐를 이제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네. 그 헌법 소원을 낸 분들이 낸 판결문을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낸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처분이다.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구한 것이죠. 이제 불복 절차가 헌법 소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소 유예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선처인데 네. 이거를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검사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그 불복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헌법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거를 아무도 나를 구제해주지 않고 법률조차도 구제를 안 해주니까 이거를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게 헌법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아니라 아주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자기의 공권력을 잘못 집행해서 나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으니 헌법재판소에서 저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라는 게 헌법 소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아님 말고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소를 유예는 해줬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라. 오히려 내부에서 이거를 불복하거나 이의 제기할 절차가 없고 그렇죠. 국민들은 그냥 검찰이 검사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건데 이거를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또 약간 사이드인 헌법재판소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절차가 또 보통이 아니고 복잡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억울해서 이거를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수사 경력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네. 전과 조회는 안 나오는데 수사 경력 조회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으면 이제 헌법 소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나 뭐 결혼? 아니 뭐 예를 들어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이 그런 사람 있죠, 결혼할 때 할 수 있죠. 시아버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막 뒤로 알아봐가지고 야 너 기소유예 받은 게 있더라 이거는 그냥 파장 아닙니까? 이게 기소유예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흔치 않은 일일 것 같고 이게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선처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1년에 한 3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굉장히 30만 명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예, 받는 처분을 받습니다. 예, 30만 명 이상이 처분을 받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근데 그 사안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은 되게 이제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경미하거나 이제 소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실한 일들이 많죠. 네, 뭐 이를테면 뭐 택배가 왔는데 이 번지 호스를 잘못 봐서 남의 집에 온 택배가 내 건지 알고 가지고 갔다가 이걸 즉시 돌려주지 않아서 또 절도로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이없이 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 변호사들 인터뷰를 해보면 기소유예의 한 90% 이상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선처인 게 맞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고한 사람들,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가 있다라는 취지의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그건 거죠. 문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네이버에 WOD 땡땡땡님이 항상 인터뷰하는 애들 보면 죄다 좌빨갱이 소속이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그 기사에 나온 등장하신 피해자분들 어떤 분들이셨나요? 저희가 사례를 소개를 한 거는 3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는 되게 좀 많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 수리 기사분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을 이제 올해 초에 삼성전자에서 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노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기소유예 처분을 이 사건으로 받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렇게 처분을 했고 사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나는 액정 한 개 횡령했다. 뭐 4개, 3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직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수십 개씩 한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이제 1개를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받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 있는 팀장이나 상사들이 별 문제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거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때 그게 딱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봤을 때는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9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90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 돼서 그냥 이제 직장에서 직접 고용이 안 되신 거고 협력업체는 이제 직접 고용으로 다 전환했으니까 협력업체는 문 닫았죠. 폐업을 했으니까 가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 수리하신 분들이 이제 가실 데가 없게 된 상황이거나 아주 젊으신 분들이 이제 수리기사로 이제 취업을 해서 몇 년 일하시다가 또 직접 고용이 안 되고 협력업체 문 닫아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검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경찰에서 딱 한 번 경찰이 불러갖고 조사를 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 적 있냐? 없다. 그러면 그런 적 있냐? 없다 그러면 증거를 이제 반대 증거를 제시해서 이거는 뭐냐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있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 도장 찍고 이제 갔는데 검찰에서는 부르지도 않고 그 서류 보고 이제 도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그건 진짜 억울하겠다. 네. 억울하다. 나는 횡령이라도 했는 줄 알았어. 횡령 안 했습니다. 심지어 구제도 못 받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고 자기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냥 막 땅땅땅 도장 찍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인생이 지금 완전히 지금 손두리째 지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지금 직장 잃었으니까 47살인데. 제가 취재를 시작할 때 네. 이게 얘기가 될까 말씀하신 대로 짜실한 사건들밖에 없거든요. 폭행, 절도 막 이래서 이게 사례가 괜찮은 게 있을까 막 이렇게 찾는데 이분 20년 직장 다니시다가 기소유예 처분받고 잘리신 사례를 보니까 이 아이템 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았죠. 예.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경우 많답니다. 근데 그랬겠죠. 네. 훔치는 뭐 CCTV가 있다거나 뭐 그런 증거 없이 그냥 그런 증거 차라리 있으신 분들 뭐 구속도 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붙어서 이제 한 150명 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똑같이 이제 불구속 입건됐고 그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훔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훔치시고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거를 이렇게 명쾌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검사의 임무인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레스트님이 심증이 가는 죄인데 증거는 없고 그냥 보내주자니 아쉽고 나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까운 양아치 마인드냐? 기소유예는 대체 뭔 말인가? 네. 그죠. 이게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기소 처분을 왜 안 한 거예요? 근데 하기는 이거를? 좀 불기소 처분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불기소 처분하기는 자존심 상한 거지. 왜 그러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는지는 검사 맘이니까. 검사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작년까지 부장검사 하시던 형사부 부장검사 하시던 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수사를 더 해봐야 똑 떨어지는 증거를 찾거나 기소는 할 수 있겠는데 재판 가봐야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겠다. 근데 확 봐주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상하다. 딱 이 얘기네. 네. 그 얘기네. 그럴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면밀하게 끝까지 무혐의인 사람은 이제 무혐의를 밝혀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이제 타협적인 결정을 한 거죠. 본인이. 뭉개는 거구나. 네.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불기소 이유서를 써야 돼. 한 5장 써야 된대요. 아. 근데 기소유예 처분하면 5줄. 그게 나름의 페널티 같은 거예요? 불기소를 하는 검사에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 예를 들어서 하명 보도 총 맞으면은 그거 킬시키려면 취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보도인지를 우리가 이 팀장을 설득을 시키려면은 불기소 이유를 차라리 취재하는 게 나아. 엄청 취재를 많이 해야 돼.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근데 앞에 그분은 진짜 검찰이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네, 그게 되게 속상해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진짜. 검사 얼굴이나 한번 보고 기소유예 받았으면 내가 죄 안 지었다고 얘기나 한번 해봤으면 억울하진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트위터에 캐러웨이님 댓글 오늘 기자 읽어주세요. 트위터에서요. 캐러웨이님이 검찰도 할 말이 있지. 기소유예는 일종의 타협이다. 검찰은 월 단위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월말에는 사건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선택한다는 거. 공안이나 특수보다는 형사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네, 그 이번에 이거는 홍 박사님 뭐 잘하시네. 분석하셨겠지만 네네. 그 기소유예 처벌 나오는 그 뭐 시간대 같은 것도 쫙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그 이제 판결문에 보면 처분을 언제 했는지 이제 날짜가 나와요. 기소유예 처분 언제 예, 했는지. 예,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통계를 해 보니까 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월말에 이게 좀 이렇게 쑥 올라가는 아유. 그런 게 나왔고
뭐 인터뷰를 해본 결과도 영수증 좀 처리야. 월말에 이렇게 좀 몰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로도 또 입증이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형사부는 검찰에서 사실 제일 막노동에 가까운 경무에 시달린다고 우리 하잖아요. 사회부랑 네. 비슷한. 근데 검찰이 갖고 있는 뭔가 권력과 그들의 정치적인 수사 이게 비판받는 거는 다 뭐 여기 얘기한 특수부나 공안부 이런 데지 형사부는 정말 밤새 일하고 빚도 안 나고 형사부 갔다 그러면 별로 검찰에서 이제 엘리트들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부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이 이제 이렇게 너무 많다 많다 보니까 보니까. 네. 사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도장을 그냥 네, 막 네. 찍어대는. 서류로 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약간 감이 잡히네요. 저도 뭐 기사만 봤을 때보다는 쭉 설명을 들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얼마나 사건이 많겠어요. 계속 사건이라고 오는데 그렇죠. 다 종이잖아요. 종이. 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이잖아요. 이게. 네네. 우리에게는 인생에 걸린 일이지만 검사한테는 종이란 말이야. 그 이게 이제 이걸 확실히 이건 소를 제기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치우고. 아 요거는 완전 개소리야. 이거 완전 무혐의야. 그래 이제 또 치우고. 아이 그게 애매한 거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제 애매한 거. 그걸 이제 수사를 하고 다섯 그래- 장이냐 다섯 줄이냐. 그러니까 근데 또 미뤄. 아 몰라 일단 이거 좀 두자. 근데 이게 쌓여 이제 쌓여. 그래 얼마나 빨리 이거 내일까지 내야 돼. 안 그러면 팀장한테 까요. 그죠? 아 이거 다 기소해. 뭐 이런 감정의 흐름, 어떤 노동자로서의 감정의 흐름 이런 것도 약간 잡히네요. 무슨 말인지. 근데 네. 그런 귀찮음 속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당한 분이 계시죠. 당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네, 또 네. 언론에서는 이것도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귀찮다기보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형사부의 많은 청에서는 거의 200건, 300건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실제로 한 달에 네. 한 검사가 맡는 사건이 네. 200~300건이라고. 한 검사가 한 명의 검사가 한 달에 맞는 사건 수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한 200~300건 한 많은데. 건만 해도 수사 기록 이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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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그분은 되게 억울하셔서 사실은 검사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건에서 다 피의자를 사실 불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가 몰리고 월말에 또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야기가 더 흐르면 이제 특수와 공안 중심에 있던 이 무게 중심이 민생 범죄. 뭐 지금 검찰총장도 뭐 취임하면서 민생 범죄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그 검찰 니네 다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를 왜 니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걸 좀 나눠서 하자는 거잖아요. 사례 중에서 혹시 좀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은 좀 이거 진짜 억울하더라 들어보고 만나본 분 중에서 그런 게 혹시 좀 있었나요? 저희가 그 결정문 323건을 다 읽었어요. 진짜요? 예, 재물 손괴 사건이 있었어요. 재물 손괴. 예, 부부가 이제 TV를 같이 보다가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제 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예쁜 여자들 나오는 네. 광고가 나오는 그거 보고 있는 거 나는 싫다.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크게 나서 그 남편이 이제 TV를 밀어가지고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경찰까지 가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걸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남편을.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취소를 해라. 재물손괴 혐의가 해당하지 없다.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 잘못됐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재물손괴가 성립을 하려면 그게 남의 물건이어야 네. 되는데 그 TV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15만 원 주고 사고 갖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물건이었어요.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재물손괴 사건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자체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중대한 수사미진이라고 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절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화물차가 한 대 돼 있었는데 이 화물차를 누군가가 이제 키가 꽂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몰고 가다가 한 5m 가다가 이제 남의 차를요? 예. 도로 옆에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하고 멈춰 서고 이 남의 차를 가지고 간 이 사람은 놀래가지고 내려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도와 이제 무면허로 이제 입건해서 호기심에 조사를 한번 받았는데 해봤다가 바로 근데 5m 갔다가 딱 그 한 거구나. 사람이 이제 훔친 사람이 훔쳤다고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은 사람이 15살인데 자폐 1급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절도죄가 성립을 하려면 내가 이거를 훔치겠다라는 의지. 의사가 네.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입증이 안 됐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은 그 무면허는 고의범이거든요. 네. 내가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 이제 고의로 운전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자폐장애 1급이기 때문에 면허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는 친구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딱 감안하면 무혐의로 가야 되는 건데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거죠. 그냥 완전 기계적으로 그냥 네, 막 그래서 해버린 이것도 거네요. 이제 헌재에 가서 취소가 됐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미디어 때문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왜 이걸 판단을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수사를 받죠 이런 기관한테? 자, 그런데 검찰이 우리 이 보도를 보고 네네. 사실과 다릅니다. KBS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네. 이렇게 이런 반박을 해왔어요. 뭐라고 반박을 해왔나요, 홍 박사님? 구제 절차가 이제 헌법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헌법소원에 이제 소원을 한 그 분들 중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분들의 비율을 뽑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통계라는 게 그러니까 처분 취소라는 게 네네. 헌재가 봤을 때 야 이건 검사가 그렇죠. 이거 잘못했네. 잘못한 기소유 거니까 아니네. 이건 네. 이건 취소. 혐의가 이건 밝히지 않은 기소유예를 거네. 취소하라는 거죠. 취소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든지 기소하든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이제 뭐 다시 기소유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아무튼 수사를 이건 해야 되는 아니야라는 거죠. 거죠. 네,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된 것 중에 실제로 심리가 진행된 게 이제 1,55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게 323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산수를 하면 20.8%가 되는데 네, 검찰은 헌법소원에 제기된 게 아니라 그냥 기소유예 처분된 것 전체를 그냥 분모로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0.016%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반박자를 기소유예 냈어요. 한 거 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네네.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아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 그렇죠? 논리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좀 더 쉬운 구제 절차였다면 훨씬 많은 그런 그 구제를 요청했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워낙에 이 벽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헌법소원 내는 분은 굉장히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전체 처분을 가지고 그 중에 취소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 말이 맞으려면 네. 헌재가 그렇죠. 기소유예 처분권을 누가 갖고 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판단을 네. 한다면 그러니까. 검찰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대검에서 거죠. 이제 자료를 냈는데 제가 이걸 갖고 홍 박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홍 박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통계 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투표율 계산할 때 유권자 수 대비 투표한 사람 숫자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 유권자 수 더하기 미성년자 수 싹 포함해가지고 인구수 중에서 투표한 사람 수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짓말이죠, 거죠. 그건. 예, 그 검찰 말이 만약에 맞으려면 그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기소유예는 전부 그 처분에 오류가 하나도 없고 그분들은 이 불만이 없고 나는 정말 그 기소유예가 선처다라고 생각했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0.016%가 타당한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타당성이 좀 근데 낮다고 봅니다. 정확히 산수 모르는 사람도 딱 들어서 네네. 이상한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어요? 본인들의 처분에 흠결이 없다. 무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20.8%라는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이거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분모를 전체 키우는. 기소유예 처분 건수 대비 이제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비율을 한 거고 거기다가 수치를 0.002도 하나 더 제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 사건 처리한 거 숫자 대비 기소유예 처분 취소된 거를 해서 진짜 그 0.002%는 그 심지어 검찰에서도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접수만 된 거. 접수한 거. 그러니까 검찰조차도 이걸 기소할지 안 기소할지 뭐 결정도 안 한. 결정도 안 한 거를 분모로 잡으면 0.002%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거는 좀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졸렬한 거죠 이게. 참 그렇죠. 졸렬한 거고. 이게 검찰도 알아요. 이게 문자를 보면 네.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아 얘기해요. 오해 소지가 있다. 음. 오해 소지가 있다. 검찰이 이렇게 겸손한 문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혁 기자 여기 네이버에 RLAQ님 댓글을 읽었어요. 네이버의 RLAQ 땡땡땡땡님이 검찰 아니 검사들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검사마다 처분이 다르면서 잘못한 검사를 콕 집어 징계나 형사처벌 등을 해야 하는데 개개 검사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들이미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검찰이라고 하지 말고 검사 누구누구라고 올려주세요. 요즘에 이제 그 언론사를 욕하지 말고 그 실명. 기자를 찍어서 욕을 하자 댓글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기자들이 더 긴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검찰은 일단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기소유예를 엉망으로 해도 물론 뭐 내부에서 뭐 야도 이따로 했어 이렇게 욕은 먹겠지만 평정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되면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 본인의 평정을 해서 이게 이제 인사에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사례를 쓴 것 중에서 간호사 사례 아까 말씀하신 네. 거 있잖아요. 그럼 평정이 돼서 인사적으로 반영이 불이익을 받았냐 네, 그랬더니
평정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한테는 통보가 갔냐? 그랬더니 후임 검사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이게 통보라는 거는 취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처분한 검사는 아직 모르는 거죠. 자기가 검색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진행 중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처분한 게 2년이 됐거든요. 2년 동안 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거. 이 검사는 이 보도가 나간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겠네.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내 얘긴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이거 아니 근데 검찰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 알려주고 정말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지 정말 이렇게 취재하기 어렵고 이렇게 정보를 안 공개하는 조직 국가 조직 진짜 국정원 빼고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보 공개 안 한 거는 홍 박사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사실은 어려우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가 이것도 한번 정보 공개를 그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통계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런 통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통계를 그냥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고 이제 그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어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이제 통계조차 없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취소가 됐으면 바로바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조차도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취소가 된 게 거의 한 9년 동안 323건이잖아요. 그 네. 323건에 대해서 그 뒤에 실제로 이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최종 그렇죠. 처분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검에서. 그러면 평정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차피 자료가 자기는 있어야 갖고 있어야 되는- 평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또 했죠. 네. 자료가 취합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는데 그럼 평정은 뭘로 하냐? 또 개별 사건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네. 돼요. 개별 사건 뭔가 거대한 조직적인 귀찮음이 느껴지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거대한 귀찮음이 느껴져. 검찰들 이게 그냥 싫은 거야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계속 이러는지 그런 거대한 귀찮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분 취소난 사건의 결과에 대한 네네. 데이터를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없다라고 하면 그게 끝인 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네네. 그 데이터를 그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네네네. 그냥 얘기하면 네네.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뭐 그쪽에서 진짜로 실제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통계 자체가 없는 건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통계가 없다 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사실 더 이상 그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사례를 사실 뭐, 찾을 때 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는 처분청, 그러니까 어느 지검 어느 지청에서 했는지가 공개가 돼 있고 청구인, 그러니까 그 억울한 피의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변호사를 찾았죠. 변호사를 찾아서 그 어떻게 사건 됐는지 물어봐서 다시 이제 그 청구인을 접촉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접촉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이 보도를 하시고 오늘 나올 준비하시면서 요 얘기는 내가 좀 하고 싶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은 박사님부터. 네, 일단은 그 10만 명 구독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그 영광입니다. 저도 한 표에 그 추가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갑자기야.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뭐 기소유예 제도 자체가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이 중에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검찰이 남용할 경우에 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통계뿐만이 아니라 또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약간 거대 담론화돼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실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은 좀 안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기소유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도 충분히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게 구제받기도 쉽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개혁이 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력형 범죄만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제 홍 박사님한테도 있을 수 있고 저도 한번 당했던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저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90일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네.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 권리를 찾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것 바꿔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하지만 내가 진짜 시간과 돈이 없어 내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기사 쓸 때 모모는 이 범죄는 드러난 것만 몇 건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우리가 딴 건 우리가 다 잘했지롱 이거는 정말 졸렬하다. 그래서 앞으로 권사민이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거대한 조직적 귀찮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좀 뭐랄까 시스템의 좀 개선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검사님들도 우리 기자들도 좀 더 남의 인생을 좀 더 재단할 때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성의를 가지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재판 받을 때 심정이 판사가 정말 신이거든요. 그렇죠. 내 운명을 좌우지우지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판사님한테 막 진짜 기도하는 심정이 되는데 사실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판사가 다 결정하잖아요. 검찰이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도 판사가 결정. 근데 사실 그 판사한테 갖다 주는 게 검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하게 하는 주체가 사실은 저희한테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는 검찰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따위로 나태하게 행사하면은 저는 아까 그 삼성전자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좀 억울해. 어떻게든 좀 구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송명희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싶은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리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